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참고 살던 한 여자가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집단적인 외면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흔한 중년 부부의 불화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 하나가 한 집안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선언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통장을 정리하고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이고 파괴가 아니라 정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43세 박선영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인의 부탁으로 그리고 제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면 이런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결혼한 지 25해가 넘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아파트 단지가 새 아파트였고 아이 울음소리와 김치 담그는 냄새가 복도마다 섞여 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모두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보내고 장을 보러 시장에 다니는 삶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 김정호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회사에 오래 다니다 명예퇴직을 했고 그 뒤로는 소소한 계약직 일을 전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였고 동네 사람들도 그를 착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저 역시 그 믿음을 오래 붙들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춘자는 69입니다. 남편 형제들 중 장남인 정호를 유난히 끼고 살았고 저는 늘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내는 분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늘 기준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말이 이 집의 규칙이었죠. 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돈 흐름만큼은 자연스럽게 제가 맡게 됐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통장 하나 관리하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병원비, 보험료, 대출이자, 제사 비용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숫자에 약하다고 했고 남편은 내가 알아서 잘하잖아라며 맡겼습니다. 나는 그 말이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습관처럼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종이 가계부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바뀌었을 뿐 기록하는 손놀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는 일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젊을 때 어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집은 큰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살고 있었고 부부 둘만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때로는 평화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침묵이기도 하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만난다고 했고 그 다음엔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산 부부에게는 묻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가계부 옆에 작은 표시 하나를 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아닌데 갑자기 모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고 시누이들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예상보다 담담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이랑 살 생각이야.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화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반대하거나 놀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체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아주 오래된 계산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25해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당연하게 쓰여온 사람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은 오고 해는 뜨고 졌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집에 들어왔고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중요한 이야기를 피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거실 소파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화를 내거나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로 해결될 단계는 지나갔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뒤 나를 불렀습니다. 집 근처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예전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던 곳이었지만 요즘은 손님도 많지 않은 곳이었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아, 집안이 어수선하니까 내가 좀 이해해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은 늘 나에게만 주어졌고 선택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느니 인생이 길다느니 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들 사이에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요즘 많이 오르더라. 보험은 아직 괜찮지? 그 질문들은 무심한 듯 던져졌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모든 통장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가계부 앱을 켜고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시어머니 병원비 통장, 제사비용 통장, 시누이들 관련 비용까지.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굳이 의식하지 않았던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흐름이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누구였을까요?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동시에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외박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고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요즘 왜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조정 중이야. 신우이는 이유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는 밀리면 안 돼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분명한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당연하게 감당하지 않겠다는 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은행 앱에서 몇 개의 자동이체를 중단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끊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조정했습니다. 그 변화는 당장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수납 관련 문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며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상황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짧은 말 이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이 집안이 처음으로 나의 부재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날 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차례차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일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작됐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아침마다 자동처럼 돌아가던 일상이 하나씩 멈춰 서기 시작했죠. 식탁 위에 놓이던 반찬 가짓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장을 보러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늘 가득 차 있던 칸들이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미리 채우고 불편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역할이었죠. 그 역할을 내려놓자 집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전기를 차단한 것처럼 조용히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변화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무 말 없이 외출했고 밤에는 늦게 들어와 씻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은 먹어야지 하고 한마디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신경 써야 할 건 각자 하는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만보다도 어색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치 익숙하던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걸 이제야 인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챙겼습니다. 크지 않은 여행 가방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집에 두고 다니던 물건들이 담겼습니다. 며칠 나가 있을게.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배웅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도 휴대전화 알림 소리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보험증권, 오래된 계약서들. 그동안 집안 서류라고 묶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치자 이 집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시어머니 병원비 통장, 제사비용 통장. 모두 내 손을 거쳐 관리되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내가 정리하고 조정해온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문제로 처음 알게 되었던 재무 설계사였습니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을 눈치챈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만난 그는 서류를 차분히 훑어보았습니다. 결혼 후 공동으로 묶여있던 자산, 내 명의로 남아있는 자산, 앞으로 분리해야 할 항목들. 그는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숫자와 절차만 설명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었고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나는 혼자 먹을 만큼의 반찬만 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 목, 가족 몫을 계산하지 않은 장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다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왜 안 되지?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정우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데 무슨 일 있니?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니.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를 설득하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곧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발급받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나 역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두꺼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집 근처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였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안함보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나는 이 집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익숙했던 세계의 문을 나서고 전혀 다른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남편을 마주친 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균형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갈등이 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집에 들르는 날이 줄어들었고 들르더라도 잠깐 옷만 갈아입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점점 길어졌고 집은 자연스럽게 나 혼자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익숙한 표정이 서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리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비어있는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간단한 반찬을 보고는 말없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집이 좀 휑하구나. 그 말은 집안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을 내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전처럼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조금 조정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내 마음대로 하니?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음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관리해 온 비용들과 앞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제는 각자의 몫을 각자가 책임져야 할 시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며느리잖니.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은 큰 소리도 날선 말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그 말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고 시동생은 갑작스럽게 보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을 앞세우며 나에게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정리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불편한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고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요즘 상황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감당해온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돈 이야기만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냉정해진 건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대화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답답한 표정으로 다시 집을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 관계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상간녀가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목적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은 이해를 구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요구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생각하셔야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나를 압박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흔들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평소보다 바람이 거칠었고 멀리서 공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히 일찍 눈을 떠 부엌에 서 있었고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온 공간인데도 이미 마음은 한 발짝 밖으로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무렵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미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신우이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연체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착오일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여러 건이 동시에 멈춰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관리하던 거잖아요. 그 말에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기색이 분명히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 박자 늦춰 대답했습니다. 정리 중이라고 말했잖아. 그 말에 신우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떡하느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해왔고 듣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비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맡아왔던 비용들이 어떤 구조였는지,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할 말이니.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다급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통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카드 결제도 연속으로 거절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비난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정리한 거야. 그 한마디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가족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옳으냐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그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내게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제사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자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모두가 잠고 화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굴러가던 일상이 누군가의 손 위에 있었음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내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서운함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처음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간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현실적인 숫자 앞에서 그녀의 표정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은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고 사실 그 무너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음을 이제야 모두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또렷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에 들어섰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아침 같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말들과 시선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급해질 이유는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 아이들 어릴 적 물건, 결혼 초에 쓰던 그릇들. 하나하나 손에 들 때마다 지난 시간이 겹쳐 보였지만 그 기억들이 나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재무 설계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어제 상황을 이미 전해 들은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앞설 시기가 아니라며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순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숫자와 서류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절차, 자산 분리, 향후 생활비 구조. 그 모든 것이 감정과 분리된 언어로 설명되자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영 씨 인생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기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자주 오던 곳이었고 그때는 늘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했고 창가에는 혼자 책을 읽는 중년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얼굴들이 그저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자.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신우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급함이 아니라 계산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필요할 때는 당연히 기대고 불편해지면 감정으로 눌러왔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으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살지, 어떤 속도로 살지,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나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것이 희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이 자리에 오래 붙잡아 두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밤늦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상황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가는 거야.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돌아갈 길은 없는 거야? 나는 그 질문을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묻기 전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했어.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복수도 승부도 아니라는 걸요. 그저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말투는 낮아져 있었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미룰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고 예전에는 명절이면 친척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현관부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오래된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모두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정중앙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가 쪽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상간녀가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앉자 거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눈치였고 누군가는 내가 왜 이렇게 담담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집안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말, 그리고 그 중심에 다시 내가 서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비 문제, 생활비 문제, 갑자기 중단된 것들이 너무 많아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곧 시누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지금 상황은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분명히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역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신 감당해왔던 비용과 결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선택권이 없었던 사실을요. 내 말이 이어질수록 방안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나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건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빼고 결정했고 그 결정에 나는 맞춰 살기만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시선이 모두 남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대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도 이런 자리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와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은 건 말이었고 내가 살았던 건 현실이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삼키며 살아왔는지 그제야 나 스스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게 이어졌지만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계산과 두려움을 드러냈고 그 속에서 더 이상 하나로 묶일 수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내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대신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끝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되찾는 자리였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빠르다기보다는 이제야 멈춰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유난히 주변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도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뜻이겠죠. 며칠 뒤 남편은 짐을 정리하러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그날의 나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옷장을 열고 자신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더 이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에는 미련도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맞고 틀린 걸 따질 수는 없잖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처음엔 그 적막이 조금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이혼 관련 서류가 정리되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릴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끌어온 일을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절차적인 설명을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이후로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각자 살아야겠지. 그 말에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짧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이 위로인지 작별 인사인지는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통화를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였던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현실이 생각보다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각자의 선택과 결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혼 초에 쓰던 냄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한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달라진 것들. 나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걸요. 필요 없어졌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습관처럼 붙들고 있었던 관계와 역할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멀리 떠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댁과 남편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새로 계약한 작은 집은 햇빛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사한 첫날 나는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고 상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가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누구의 목도 계산하지 않은 밥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날 때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이 조용해지고 문득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고요함이 불행인가요?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삶의 모습인가요?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통장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도 아닙니다. 그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커튼을 열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말입니다.